아시아리가 이사키에서는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는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된 사할린과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걸린 운명의 홈 3연전을 갖습니다. 2020 레거시컵 대회가 우리나라 강릉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국가대표팀은 각각 어떤 경기를 선보였을까요? 2022 베이징 올림픽을 향한 남자 아이스하키 3차 예선에서 슬로베니아, 헝가리, 폴란드가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최종 예선 상대도 모두 결정됐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연승 행진으로 서부 컨퍼런스 선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3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234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돌아오셨고 이현습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또 내리고 있는 수요일 오후에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233회 오늘도 국내외의 다양한 경기 대회 소식을 준비했고요.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왕루이님 2월 5일 수요일에 저희 녹음하고 있을 때 댓글 주신 것 같습니다. 2P 0대3에서 껐는데 연장 가서 이겨줬네요. 그래도 그 둘에게 빼앗긴 점수는 10점이네요. 우유유 하셨습니다. 이게 몬트리올이 그 뉴저지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결국은 슛아웃 가서 이겼던 그 경기 보신 소감이신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이 계속 그래도 아직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그렇죠? 이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한 점 차로 진 만큼 결과적으로 한 점 차로 또 이기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뉴저지전도 이제 코발추크 선수가 마지막에 슛아웃에서 결승골 넣었고 그 다음 토론토전도 코발추크 선수가 골 넣으면서 또 뭔가 분위기를 한번 타는 이런 느낌이 가고 있는데 근데 셰이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장기간 결장이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또 오나 싶었는데 또 몬트리올은 지금을 잘 한 번 더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예. 왕루이님 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썬딘 13K님 6일 목요일 댓글입니다. 도미닉 하세골리의 신기의 슈퍼세이브는 98 나가노 대회 캐나다와 체코의 준결승 슛아웃이죠. 당시 위성 채널로 생방봤는데 기묘한 자세에도 슈퍼세이브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전체 경기나 슛아웃 풀 영상 볼 수 있죠. 그 이후로도 하색처럼 하는 골리는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도미닉 하세골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선수인지 뭐 어떤 명장면이 있었는지 부연 설명을 주셨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98년 나가노 올림픽 이 경기 한번 보시면 또 다들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셰크 이야기하다가 고트 골리 부분을 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마르텐 브로데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은 조금 이 명함을 내밀기 어렵습니다. 골리 쪽은 아마 파트리크 루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리어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래도 브로데르 선수가 이때까지 뭐 통산 승리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거의 뭐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실 뉴저지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고 또 브로데르 때문에 룰도 만들어진 게 있죠. 지금 이제 그 골리 뒷라인에 사다리꼴 모양 그 퍽을 건드릴 수 있게끔 네. 그런 룰까지 창시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세크 선수의 이제 그 커리어 자체도 아주 놀랍습니다만은 그래도 고트 넘버원은 골리 쪽 하면은 브로데르가 언급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지난주에 잊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골리 브로데르 선수에 대한 뭐 언급을 다른 해주셨어요. 이야기하다가 그 부분을 누락을 해가지고 또 네. 추가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썬딘 13K님 댓글 감사하고요. 링 0.0 링님 10일 월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템파베이 진짜 무섭네요. 무슨 스위치 온 오프 킨 거 마냥 미친 듯한 페이스네요. 보스턴이 예상치 못하게 레드윙스에게 져버려서 템파베이가 결국 또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시즌 초 중반만 해도 워싱턴과 세인트루이스가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템파베이가 만나는 팀들마다 다 패고 다녀서 제일 무섭네요. 만약 콜럼버스와 피츠버그의 백투백 원정 2연전을 이긴다면 하덴낫 2주 연속 하대 템파베이 봅니다. 하셨습니다만 템파베이가 오늘 하세는 없는 것 같고 뭐 7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템파베이가 시적절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전형적인 우승팀의 행보를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보통은 2주 연속은 잘 안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주 연속 뭔가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면은 좀 많이 고려를 해보는데 웬만하면 2주 연속은 잘 안 뽑아요. 근데 뭐 2주 연속을 들어가도 이제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활약이긴 했습니다. 지금 템파베이가 확실히 올해 좀 다른 점은 작년에도 이제 굉장히 지금처럼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월부터 3월까지인가? 굉장한 이제 페이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잘 풀리는 느낌이 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점도 잡히고 페널티 킬링도 잡히고 파워플레이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 좋았던 지금 최근 기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작년이랑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콜럼버스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력 힘을 그 수비전 양상 저득점전 양상 그런 부분에서도 말리지 않고 딱 잡아내는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템파베이는 확실히 또 작년에 그런 보여줬던 약점 같은 부분도 많이 좀 고쳐진 모습이 또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실히 좀 제 프리시즌 그 예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템파베이가 최고의 팀이다라는 부분 또 한번 언급드리고 싶네요. 네. 링 0.0 링님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빵입니다. 바디책님 6일 목요일 댓글입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린다고 하셨는데 이토 가츠노부라고 현재 배우 겸 야구 정보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일본 전대물 마스크 쓰고 싸우는 울트라맨 종류 이 매니아라서 예전에 거기에 자주 출연하셨어요. 이분 아드님이 일본 유명 아이스하키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지 이토라는 성을 가진 선수 생각이 나는 선수가 있긴 한데 이토 유토? 그 선수가 맞을런지요 하셨습니다. 두 분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토 가츠노부 씨의 아들을 결국 맞추는 건데요. 그렇게 선수. 많은 힌트는 안 드리겠어요. 아시아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힌트 하나. 네. 그리고 토치기현 출신입니다. 그 이토 가츠노부 씨가 니코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니코시입니다. 라는 거. 그리고 나이가 현재 61세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아드님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만 한 명씩 꼽아주시죠. 저 이토 유토밖에 생각 안 났었어요 처음에 댓글 보고. 그리고 하나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성은 예명이거든요. 지금 이름이.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토가 다른 아니라 사람이 조금 뭐- 크게 아시아리그에서 보시면 뛰는 선수인데 이토라는 이름이 아닌 선수예요? 그럼 예, 어떻게 예명이에요. 근데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토치기현 니코 출신. 니코 벅스 니코? 선수 중에 누군가요? 하나 나이가 이제 그 아버지의 나이가 61이니까 아들 나이도 대충은. 뭐 결혼 일찍 하고 늦게 하고 차이가 커서. 그럼 하나 더 드릴까요? 공격수입니다. 유명한 선수인가? 포워드 누가 있죠? 나이 좀 있는 아이스박스 포워드요? 뭐 정 모르겠으면 이제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이토 가츠노부 씨의 본명은 후로하시 가츠노부 씨. 굉장히 유명한 후라시 선수군요. 마쿠루구나. 예, 후로하시 마쿠루가 이토 가츠노부 씨의 아들이고요. 오. 그래서 이제 니코 경기장 가시면 이분을 직접 뵈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경기장을 보러 오시고 팬들이랑 사진도 이제 잘 찍어 주시고 하시는 분이라서 뭐 생각 있으시면은 뭐 바리책님 한번 정도 니코 한번 가보시는 원정 게.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가셨을 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좀 중요한 경기다 싶을 때 가시면은 진짜 보실 가능성이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벅스가 행연 한국 원정 올 때 혹시나 이제 아버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네요. 어. 이토가 본명이 아니었군요. 그런 예명입니다. 의외네요. 후라시 마쿠루 선수. 그래서 아버님이. 이토 유토는 아니고 그 선수는 후로하시 마쿠루다. 놀라운 예, 뭐 점입니다. 저도 이제 지인분들한테 후라시 마쿠루 씨 아버지가 이제 꽤 유명한 연예인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인지는 몰랐고, 이토 가츠노부 씨인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뭐 아버지도 유명 연예인인데 지금 뭐 아들도 유명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일본을 지금 대표하는 선수가 그렇죠. 됐죠. 에이스죠. 네. 네. 그렇군요. 궁금증이 이렇게 또 해결이 됐습니다. 바디책님 댓글 감사합니다.
방귀쟁이 뿡뿡님 2월 8일 토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U20 하키를 보면서 유소년 하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성인 하키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소년 하키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축구도 보면 요즘 어린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성적도 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도 유소년 하키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여건이 되면 유소년들이 하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지요? 하키를 즐기고 배우고 싶은 어린이들을 위해서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캐나다, 미국에서는 아이스하키 스킬, 전술을 가르쳐주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서 국내 선수들이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유소년 하키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은 박임찬 PD님께 드리는 질문인가 싶네요. 이제 해외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이제 하키 관련해서 뭐 스킬이나 드릴이나 뭐 여러 가지 팁들을 전수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구독자와 시청 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는 그렇게 영어를 쓰니까 예, 뭐 북미 쪽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또는 이제 영어를 안 쓰더라도 하키에 관심이 있으면은 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제작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네. 하키를 어린 친구들이 배우고 싶다면은 동영상을 보고 혼자서 따라할 게 아니라 예, 가까운 유소년 팀에 찾아가서 예, 동료 선수들과 함께 배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혼자서 동영상 보면서 배우는 거 스스로 터득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전문 코치진들 지도 아래에 예, 하키를 배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 동영상은 그의 이제 부가적인 교보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하키 관련 국내에도 많은 채널이나 예, 영상들, 컨텐츠들이 소개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기회만 되면 저도 만들고 싶죠. 근데 제가 몇백만 원 투자해서 만들기에는 예, 제 벌이가 그렇게 신동치 않습니다. 돈 많으신 분이 누가 계시면 찍어주셨으면, 예, 그러니까,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디서 같이 하자 하면은 예, 충분히 할 의향은 있지만 제가 스스로 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많습니다. 대관 빌리는데도 돈 엄청 들고요. 네. 국내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좀 아쉽지만 일단 현실은 그러한데 뭐 개선이 돼야겠죠. 뭐 주신 내용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교보제들도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방귀쟁이 뿡뿡님이 232회에 10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또 달달이 이렇게 적은 감사드립니다. 금액이 아닌데 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콘텐츠로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내주신 후원은 저희 비하인더넷 스튜디오 대여 비용으로 네. 예, 이번 달 예, 중순까지는 그래도 잘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녹음실 사용료가 올랐는데 네. 또 덕분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마디책님 10일 월요일에 댓글 하나 더 주셨습니다. U20 레거시컵 응원할 수 있어서 지난 2주간 기뻤고 또 행복했습니다. 자주 있는 대회가 아닌 만큼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내년에 열리는 레거시컵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자부 경기도 처음 관람했는데 독일과 폴란드는 세계 2차 대전 참전 국가답게 시종일관 신경전과 공수양면 팽팽한 명승부였습니다. 쿠는과의 경기는 스피디한 속도감이 아시아리그 경기를 2배속으로 보는 느낌이 들었고 수비나 공격 전환이 되게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중요한 경기를 앞둔 건 서로 마찬가지인데 특정 팀에서만 국제 경기를 나가는 게 좀 그래서요. 혹여 다치면 중요한 일전을 앞둔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경기 도중에 걱정되는 장면도 있었고요. 마지막 날은 출전 안 하신 선수도 발생한 게 승리 후에도 조금 맘에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팀도 사정이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고 U20 세계선수권 그리고 레거시컵 직관하신 입장권 사진 첨부 또 해주셨네요. U20 갔다 오신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뭐 이따가 저희가 U20
U20이 아니죠. 레거시컵. 레거시컵 대회 리뷰 코너를 따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쵸. 거의 우리나라 대표팀 이번 명단을 보면 안양알라 선수들 위주로만 구성이 돼서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협회와 그러니까 대표팀과 각 구단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그런 소통의 부재, 뭐 의견 교환의 부재가 없으면은, 부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또 되는 거고, 이럴 바에는 그냥 한라 나오고 대명 나오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저쪽도 VHL 팀이 나왔는데,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조금 이따 또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빠디쟁님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미국 매니아님 10일 월요일 댓글입니다. 토론토가 킹스의 제이크 캠벨과 카일 크로포드를 데리고 왔네요. 토론토의 골리들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프레드릭 앤더슨도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의 골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자른 모습이었고 NHL 수준이 아닌 허치슨이 세컨 골리, 심지어 앤더슨은 부상. 이들을 구원해주러 영입한 게 캠벨인데 저는 캠벨도 세컨 골리에 어울리지 않은 퍼스트 골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습니다. 토론토와 LA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뭐 트레이드 상세 같은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놔서 그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런 좀 확인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토론토 골리 문제 같은 부분은 저는 안데르센이 그렇게 뭐 안데르센 물론 뭐 S급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나쁜 골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토론토는 지금 수비가 문제입니다. 진짜 수비가 이 정도로 골리 부담을 못 이제 골리한테 좀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크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백업 같은 부분은 조금은 그동안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좀 공격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격 수비 두 개 중에 뭐 하나로만 세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론토가 지금 그런 부분 제일 잘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토론토는 플로리다랑 비교를 해도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팍 하고 말하기 좀 어려운 수준의 전력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무래도 뭐 백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수비를 일단은 조금 더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골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수비 보강을 위한 트레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는데 10일 월요일에 키키님 좋아요 느낌표 하나 딱 찍어주셨습니다. 니값 하셨네요.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좋아요. 뭐 칭찬해 주신 거죠? 네. 키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오랜만에 댓글이 달려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깜짝 놀라봤는데 반가운 댓글이었습니다. 키키님까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많은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도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샤리가 이사키 2019-2020 이제 정말 몇 경기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이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이 되겠고요. 8경기 남았죠. 총 8경기. 모든 순위가 결정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리그 휴식기였기 때문에 경기가 없었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일정이 진행되는데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 2, 3위, 7위는 결정이 됐고 4, 5, 6위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1위 사할린의 플레이오프 상대가 누가 될 것인지 4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3경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 대 사할린의 3연전 2월 13일, 15일, 16일 목, 토, 일요일에 있습니다. 드디어 목동에서 대명의 홈 경기가 열립니다. 오래 걸렸는데요.
인천에서 서울로 연고지 이전 이제야 완료가 되는 대명 킬러 웨일즈고 목동이 리모델링 공사 후에 이제 지난주에 피겨 선수권 4대륙 선수권 대회를 했고 하키 경기는 이제 처음 열리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리는 뭐 이미 1위가 확정이 됐고 이제 대명은 현재 4위인데 4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번 3연전에서 승점 5점 2승 따면 자력으로 4위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온더스포츠가 이 3연전 중계를 하는데 13일 목요일은 저녁 7시 30분 15일, 16일,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3시 경기.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거, 또 장소도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명과 사린의 올 시즌 4, 5, 6차전 유튜브 온더스포츠와 네이버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동 오시는 분들 한번 한 거 참고 말씀드리면은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좀 많이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레거시컵 때도 그랬고 지난 뭐 목동에서 4대륙 대회 할 때도 그랬고 입장하시는 분들 다 이제 체온 체크하고 예, 열감지 센서로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다 착용하게끔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시면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입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시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말에는 주변 교통 상황이 또 혼잡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좀 더 편안한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 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역시 3연전이 2월 14일, 15일, 16일 금, 토, 일요일 3일 연속 경기로 열리고요. 이 두 팀도 정규리그 4, 5, 6차전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지금 매우 힘들어졌죠. 이번 3연전에서 3정규승 승점 9점을 따놓고 대명이 사할린과의 3연전에서 승점을 한 점도 따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크레인즈가 오지글스와의 두 경기에서 승점 2점 이하를 얻어야 이 모든 것이 다 성립되어야 아이스박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그 신락 같은 희망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스박스가 이번 3연전에서 3정규승을 못하면 승점 8점만 해도 뭐 이미 탈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프리블레이즈가 지난번에 하치노에에서 2승 1패를 했었죠. 이번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니코 경기를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시로에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대 오지글스의 2연전 주말에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4위 자리를 노리는 크레인즈가 되겠는데 크레인즈는 지금 아이스박스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낫습니다. 그래도 크레인즈도 어쨌든 이번 2연전에서 최대한 승점을 많이 따놔야 2승 해야 그리고 대명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명으로서도 이 시리즈 아주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지글스의 요즘 기세 굉장히 무서운데요. 계속해서 또 이어질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경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마지막 일정.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정규리그 최종 순위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운명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중계를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참 예, 그러네요. 많은 만감이 교차할 주말이 되겠네요. 네. 뭐 이번에 올림픽 예선전에서 일본 선수들 특별히 뭐 부상 뭐 이런 소식은 없습니까? 딱히 부상을 당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를 뭐.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경기력이 살아서 근데 오히려 정말 이번에 일본의 경기가 괜찮았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네. 뒤에 말씀을 네. 또 네. 최종 예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괜찮았거든요. 네, 다 경기력이 오히려 좋아져서 돌아가는 그런 날이 그러니까 좀 쉬었기 때문에 국제전 주간이라서 쉬었기 때문에 날이 무뎌지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오. 그렇다면 일본 팀들이 100% 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고요. 사할린도 힘 빼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진검승부를 펼쳐주기를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런 팀을 상대로 대명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명도 그래야 예. 이제 플레이오프 이후의 희망을 또 바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명도 목숨 걸고 해야죠.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최종 결과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33회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거시컵 2020 대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강릉하키센터에서 지난 7일, 8일, 9일, 금, 토, 일요일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여자부와 남자부로 나눠서 치러졌습니다. 먼저 여자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에 세계 랭킹 16위 대한민국, 22위 폴란드, 8위 체코, 9위 독일 이렇게 4개 국가가 참가를 해서 3일간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경기에서 독일이 체코를 5대3으로 제압했고요.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은 정시훈 선수 선제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결국 역전패를 당하면서 최종 스코어 4대1 폴란드가 승리했습니다. 8일 토요일에 독일과 폴란드의 대결이 독일이 계속 도망가고 폴란드가 따라가고 하더니 결국은 최종 스코어 4대3 독일이 연장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음 경기도 연장전이었는데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 우리나라가 2대1로 앞서던 경기를 또 역전패를 당했네요. 최종 스코어 3대2 체코의 연장승으로 끝났습니다. 9일 일요일 마지막 날에 폴란드와 체코의 경기에서 2대1로 체코가 한 골차 승리했고요. 두 번째 경기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기. 독일은 이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우승은 확정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소정 선수의 선제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은 한도희 선수가 아니고 신동민 골리가 또 출장을 했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4개국 대회 최종 순위가 나왔는데 1위는 독일 1승 1연장승 1패 승점 5점이었고요. 2위가 체코 1승 1연장승 1패 역시 승점 5점이었는데 독일이 체코를 이겼기 때문에 1, 2위가 이렇게 갈렸고 3위 폴란드 1승 1연장패 1패 승점 4점 4위 대한민국 1승 1연장패 1패 역시 승점 4점 폴란드와 대한민국도 승점 4점으로 같았는데 폴란드가 우리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3, 4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최종 순위 맞죠? 네. 어디에서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최종 순위를 제가 뽑았습니다. 틀리지 않았겠죠? 네. 네. 자, 이 대회 강릉을 다녀오신 박김천 PD님 소감부터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체적인 대회에 대한 감상, 참가 팀들에 대한 경기 인상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팀은 체코와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이제 뭐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됐고 뭐 모든 유럽 팀들이 다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긴 했는데 독일이 참 어느 연령대나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선수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인프라에서 부러움을 샀었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용에서 볼 때 골문 앞 플레이 그리고 스크린이나 리바운드를 이용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확고한 전술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게 또 통하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인상 깊었었고 폴란드도 첫 경기를 보고 폴란드가 제일 센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또 붙어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유럽 세 팀이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시스템 속에서 플레이를 펼쳐서 각각 선수들이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하키를 하키답게 잘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다만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비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확실히 개개인의 기량은 지난 평창 멤버들 뭐 대다수가 평창 멤버들이 아직까지 같이 있긴 하지만 어린 선수들도 평창 때 멤버들만큼이나 개개인의 기량만큼은 출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하키가 개인 종목은 아니니까요. 네. 예. 전술 속에서 뭔가 움직임이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벤치에서 막 감독 코치님들의 막 소리 지르고 막 위치를 잡아주고 하는 거 보면은 감독 코치님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잘 소화를 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맞춰가야 되고 선수 개개인들의 그런 팀을 위한 희생이 필요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예. 예. 우리나라도 체코처럼 그런
스크린 플레이라던가 아니면은 골문 앞에서 그런 리바운드 싸움, 퍽다툼 이후에 득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리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포워드들이 퍽을 길게 끌다가 턴오버하고 뭔가 디펜스한테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 또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깎아낸다라고 하죠. 예, 좀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3월 말에 3월 28일부터 시작되는군요. IIHF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B 대회 폴란드 카토비츠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여기에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폴란드,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우리나라까지 총 6개 나라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여자 대회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다 폴란드 카토비체네요. 지난 U18도 여기서 그렇네요. 하고. 근데 네. 폴란드가 이번에 또 만났잖아요. 네. 이번에 상대를 했는데 우리가 일단 1대4로 졌어요. 다시 만나야 되는 상대가 또 폴란드가 됐습니다. 예,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중국,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모든 팀들이 다 어려운 상대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굉장히 어렵다. 평창 이후에 이제 멤버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린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성적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번 대회도 지금 선수 개개인들의 기량들은 잘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짜임새를 갖추게 된다면은 충분히 1A도 목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네. 최근에 2년 연속으로 우리가 2위로 이제 D1 B에서 승격을 못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한번 승격을 목표로 나갈 것 같고요. 글쎄요. 이번 그 레거시컵의 어떤 결과와 내용을 토대로 남은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준비를 잘 해줄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부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 대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의 대결로 2경기가 치러졌는데 2월 7일 금요일에 1차전 이돈구, 강윤석, 이영준 선수의 쇼트핸디드 골까지 터지면서 우리가 3대1로 앞서 나갔던 경기였는데 이 남자팀도 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의 연장 승리로 끝났고요. 8일 토요일에 2차전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김기성 선수의 파워플레이 선제골 시작으로 해서 강윤석, 김기성, 알렉스 플란트 선수의 추가골이 나왔고 최종 스코어 4대2로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승리를 하면서 이번 2연전은 1승 1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자 경기 또 감상평 한번 들어볼 텐데 이 부분은 이현숙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KHL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이 아니라 실제로 온 팀은 쿤룬 레드스타의 VHL 팀인 KRS BSU 베이징이 왔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무슨 이제 그 뒷배경이 있던 간에 그냥 VHL 팀 왔다라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계속 KHL이라는 부분을 이제 모든 기사 같은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보는 분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 두 팀이 또 헷갈리기 쉬운 게 로고도 똑같습니다. 그냥 로고도 똑같고 KRS BSU는 동그랗게 글자만 이렇게, 다르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메인 로고는 그대로인데 이제 좀 동그랗게 테두리만 있는 요로부터 이 밑에 KRS BSU라고 네.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팀 로고도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쿤룬인 그냥 줄 알죠. 쿨룬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쿨룬은 이맘때쯤 뭐 건강 검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쿨룬 이제 이런 쿨룬이 항상 경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런 KHL 팀 같은 부분은 뭐 SNS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그 예고 라인업 이런 것도 팍팍팍 띄웁니다. 근데 조용해요.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때 진짜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디벨롭먼트 팀이 지금 한국에서 경기를 치렀다. 요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KHL 경기도 그렇고 쿨룬 레드스타 보통 이제 경기가 있으면은 라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머리까지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번 레거시컵.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쿨룬 레드스타가 아니다. 그래서 KRS BSU 베이징 SNS를 들어가 보시면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라인업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미
어쨌든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숨길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냥 VHL 팀 붙어서 이겼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행정적으로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뒷 배경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했는데 쿨론이 VH팀을 그냥 보낸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VH팀이랑 이 오기로 되어 있었든 그건 뭐 전말을 아예 안 밝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많이 좀 아쉬웠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온 팀은 KHL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이 아닌 VHL KRS BSU 그렇습니다. 베이징으로 가야 이게 되고 또 1.5군으로 보기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팀이란 말이고 그리고 원웨이 투웨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좀 1.5군이라고 보기도 뭐예요. 그리고 1.5군이라고 부르면은 1군이 어쨌든 주축이 돼야죠.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온 선수들 뛴 선수를 보니까 올 시즌에 KHL 뛴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제이슨 프램 정도일걸요. 거의 활약 제이슨 프람, 좀 이 캐나다 선수죠. 뛰었던 선수 그 그다음에 정도거든요. 이제 브랜든 맥이 그렇죠. 첫 맥이. 경기에서 골 넣었던 선수. 근데 그 선수 이제 지금 쿨룬의 그 탄탄한 주전에 거의 밀린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런 부분도 네. 아쉽고 이게 그냥 또 쉽게 이제 NHL 보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은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왔다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 토론토 말리스가 왔습니다. 근데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에 뛴 선수가 있잖아 라고 한 느낌인 거예요. 그냥 네. 딱 이런 느낌. 그냥 어쨌든 그런 부분 좀 행정적으로 아쉽다라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고 좀 네, 양쪽 다 마찬가지네요. 우리나라도 안양할라 선수들이 그렇죠. 3명 빼고 다 네. 구성이 돼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한민국도 사실은 안양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안양할라 대 KRS BSU 베이징의 그렇죠. 대결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사실 네.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잘못된 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좀 행정적으로 아쉽고 경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번 두 경기 보고 저는 굉장히 이번 이제 다가올 D1A도 그렇고 올림픽 예선도 진짜 많이 걱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로스터랑 많이 바뀔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D1A에 나가는 선수들. 대명의 일부 선수들이 분명히 합류할 만한 이제 자원들이 있지만 이종민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 뭐 영 선수 뭐 이번에 뭐 이충현, 나오면은 이종민, 이충현 선수도 서영준, 전정우. 기존의 그 전정우, 김영겸 이런 선수들이 대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그렇죠. 이호성 일부 선수도 합류하면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전력 상승 요인이 아주 크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쿨룬 KRS BSU전을 봤을 때는 언더 20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 진짜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개인 기량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이번에는. 특히 좀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1, 2차전 전부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그 중국 선수들이 올라온 거나 아니면 상대방 실수한 그 빈틈을 노려서 좀 개인 기량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득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공격의 성과가 그것만으로 나오면은 그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공격의 골이 대부분 그냥 개인 기량에 의존을 해서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골이 나오는 것 자체는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아주 다수가 되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나마 역습에서 한 골 정도를 제하면 이번 7골이 거의 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김기성 선수가 그냥 중간 파고들다가 날카로운 슛이 그냥 들어가거나 요런 느낌.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전반적 골 양상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한 단계나 두 단계 더 높은 상대로는 안 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뭐 D1A라든지 올림픽 예선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시나리오예요. 한 단계는 두 단계 높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이번 KRS BSU전은 조금은 굉장히 좀 불안 신호가 올 수도 있다. 전조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두 경기에서 나왔던 그런 불안 신호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첫 경기 같은 부분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쭉 미끄러져서 놓치는 그림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은 결코 이제 이 앞으로의 그 험난한 길을 생각을 하면은 전혀 좋지 않은 경기 양상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경기가 예를 들면은 진짜 쿨룬 레드스타가 왔다라고 하면은 또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도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기력이 나왔다라는 부분. 물론 뭐 VHL 팀과 1승 1패 하겠는데 KLS BSU 베이징 제가 알기로는 이미 플레이오프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34개 팀 가운데지만 28위, 29위 정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뭐 8월에 강릉시 초청 대회에 왔었던 5RG 베이징도 사실 그 정도 순위 그렇죠. 팀이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좀 1승 1패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1승 1패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는 조금 더 그거보다 높은 뷰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국가대표 감독 인터뷰도 올림픽 간다 이런 이거 보시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눈이 더 높아요. 굉장히 높이 눈이 가 있는데 이런 결과 나왔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올 시즌 현재 VHL 순위를 봐도 ORG 베이징과 KRS BS 베이징이 승점 1점 차, 뭐 거의 지금 똑같은 상황이군요. 일단 이현숙 기자님의 관전평을 한번 들어봤고, 뭐 1차전은 약간 좀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좀 우리나라가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역전패로 끝났고, 2차전은 우리나라도 뭐 조민호, 이영준 선수가 안 나왔고, 이제 상대도 주전골리 존 뮤즈가 빠지고 백업골리 2명으로 경기를 그렇죠. 치렀다는 또 그런 변수도 있었어요. 박희준 PD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앞서 이현숙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스타가 안 오고 KRS 베이징 팀이 왔을 때의 그 광경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팬분들께서 뭔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고요. 그죠? 예. 코로나를 뚫고 오셨는데 그거 경기를 보려고.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는 쿤룬 레드스타 보러 왔는데 VH 팀이 왔어. 네. 이러면은 속상할 법한데 그런 목소리가 안 들려서 조금은 아쉬웠고요. 그런 목소리도 그건 뭐 자유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네. 뭐 뒤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애초에 쿤룬 레드스타로 홍보가 됐으니까 쭉 그냥 쿤룬 레드스타로 간다라고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VH 팀이 오기를 했으면은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책임 소재가 협회에 있느냐 아니면은 쿤룬에 있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뭐 KHL 팀이 오기로 했는데 VHL 팀을 보냈어. 그러면 이제 쿤룬은 잘못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다 협의가 됐고 VHL 팀이 와도 된다라고 했는데 홍보는 KHL 팀으로 했어. 그럼 협회 잘못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가 돼야 영피셜이 되는데. 나와야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팬분들께서도 쿤룬을 욕할지 협회를 욕할지 판단이 서시겠죠. 네. 근데 그런 정보나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둘 다 욕먹어도 싸다. 그런 생각이고요. 경기 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팀도 완전체가 아니고 저쪽은 KHL 팀이 아니라 VHL 팀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경기를 함으로써 갖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일 텐데 대한민국 대표팀 완전체가 와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도 KHL 팀 쿤룬이 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건 4월에 있을 세계선수권을 대비함이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에 있는 팀들 어차피 상대해야 되고 올림픽 예선 때까지 쭉 그런 상대를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KHL 팀으로서 정말 좋은 평가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의미가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은 말 그대로 뭐 U20 대표팀 1명, 대명 선수 2명 빼면은 그냥 안양 한라잖아요. 그리고 저쪽 VHL 팀이고 그러면은 플레이오프를 대비함이 있겠구나. 안양 한라로서. 사할린을 어차피 결승에서 대명이요? 안양 한라가 네. 파이널에서 사할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뭐 오지든 뭐 어디가 됐든 플레이오프에서 그 정도 비슷한 레벨의 팀들을 상대를 하게 되니 그런 플레이오프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KRS 베이징 팀이 적격이구나. 네. 그런 레벨에서 놓고 보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힘을 다 쏟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안 쏟아도 되죠. 어차피 플레이오프 코앞인데 다치면 안 되고 전력이 누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대충 조금 덜 빡세게 조금 더 위험한 걸 조심하면서 뭐 서로 친선 경기니까. 뛸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게임 스피드라던가 뭐 양 팀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라던가 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 팀 다 그렇게 크게 노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볼만한 볼거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예, 볼거리 자체는 골도 괜찮았어요. 적절히 많이 터졌고요. 예. 그래서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게임이 된 건데, 근데 그런 의미 목표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어서는 조절이 안 됐던 게 대회의 좀 패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양팀 다 그냥 힘 빼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친선 경기, 연습 경기로서는 손색이 없는 괜찮았던 그런 경기. 볼만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뭐 더 세부적으로 내용의 뭐 선수 개개인이나 뭐 전술적인거나 이런 거를 저는 따지기에는 좀 의미를 잃지 않았나 이번 이 두 경기가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걱정은 되죠. 4월에 그리고 또 올림픽 최종 예선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대한민국 완전체로서 대표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없죠? 그 뭐 현지 가서 현지에서 예. 연습 경기 하지 않는 이상은 없는 거니까 뭐 현지 상대 이 정도 잡아가지고 연습 게임 한두 게임 뭐 들어가기 전에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없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오는 걱정은 있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안양알라 소속으로 안양알라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재밌었겠구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런 게임, 이런 스피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걸까 정말 재밌었겠구나. 예. 대명에서 못 온 대표팀 선수들은 정말 배 아프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정말 필요한 거는 대명 선수들이 이런 경기가 필요할 텐데 4일전을 앞두고 네. 예,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KRS BSU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러시아 하키 같은 느낌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공격 지역에서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패스 옵션을 많이 본다라는 부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간 활용 및 이제 패스 옵션 창출. 이게 진짜 러시아 하키, 소비에트 하키의 어떻게 보면은 원천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선수진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전까지 굉장히 얘네들도 그 우한 그것 때문에 원정 일정이 길었습니다. 좀 많이 힘든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경기력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좀 국내에서 좀 상대하기 생소한 스타일을 뭐 붙어봤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한 말씀 덧붙여 보자면 뭐 일단은 대회 홍보를 대한민국 대 KHL 쿤루 레드스타 베이징으로 한 건 실제랑은 좀 거리가 크고 맞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한편으로 여자부도 이번에 나온 팀들이 폴란드와 체코는 A팀이 아니라고 들었고 독일도 A팀이 아니죠. 독일이 언더 18이었죠. U18팀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예, 홈페이지에는 언더 18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건 독일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 독일 아이스하키 협회 네. 그 기사에 이제 언더 18 팀을 보게 됐다. 그리고 뭐 성과를 냈다 이런 식의 기사 나 있었어요. 대회 이 관련 기사들을 보면 여자 대표팀이 독일 U20 대표팀을 상대로 승리했다. 세계 랭킹 9위 강호 독일을 꺾고 세계 선수권 전망을 밝혔다. 남자 대표팀이 KHL 쿤룬 레드스타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온 팀들이 당초에 알려진 그런 팀이 아니라는 건 이미 경기 보신 분들이나 뭐 현장에서 보신 분들, 뭐 중계 보신 분들, 알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를 직접 보신 기자분이 이런 기사를 쓰셨다면 진짜 직접 보신 분이 이런 기사 쓰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거 제대로 알려줘야죠. 사실 확인을 기본적으로 안 하고 썼다라는 걸 들통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 안 보고 기사만 보신 팬분들은 그죠? 그런 줄 그런가 보다 알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더 많을 거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예. 했을 때.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번 레거시컵 어떤 좀 홍보는 이게 팬들을 기만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가장 전 그게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덧붙이자면 아까 박일찬 PD님 잠깐 이야기 꺼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팬들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하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자부 순위 제가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정보 제공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온 관중분들이야 뭐 안내 책자라도 좀 보시고 뭐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번에 뭐 스포츠 케이블에서 중계 방송도 했고
온더스포츠에서 스트리밍 중계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뭐 시청자분들 그밖에 팬들로서는 경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여자부 남자부 대표팀 명단이 2월 5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대회 이틀 전에. 너무 늦어요. 이거 뭐 가서 직관 계획을 세우실 분들도 사전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팀 선수 누가 나오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경기 당일에 이제 뭐 협회 SNS를 보면 우리나라 경기 이제 나서는 라인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나옵니다. 상대 팀 라인업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후에도 그 어디에서도 뭐 기록지라든지 이날 경기에 누가 나왔고 뭐 골은 누가 넣었고 페널티 누가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회가 끝났는데 최종 기록이나 최종 순위도 확인할 바가 없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친선 대회라지만 친선 경기라지만 그래도 2년째 하고 있는 국제 대회인데 이제 이거를 사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릉 그 유산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처리가 되면 조금 많이 그 아쉽죠. 최소한 대회 뭐 어떤 공식 홈페이지나 그게 안 되면 뭐 공식 SNS 채널이라도 개설이 돼서 거기서 뭐 앞서 그런 언급드린 좀 필요한 정보들을 좀 팬들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 그게 참 그 보는 입장에서 답답했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하키 팬분들은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깊으시고 너무 착하고 마음 좋으신 분들만 가득한 게 아닌가. 이게 다른 종목 같았으면 분란 나오고 뭐 비판 나오고 욕 나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100%죠. 호날두 안 뛰어서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하키 팬분들이 그냥 아쉽네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난다는 게 참 의외이기도 했고 이제는 좀 팬분들이 우리나라 하키 발전을 위해서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지만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쓴소리도 좀 해주시고 어떤 감시자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다들 긴장하고서 준비 잘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물론 뭐 경기 자체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아쉽고 씁쓸했습니다. 예. 네. 대회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느낀 바는 네. 따지고 보니까 한 2주 사이에 한 20경기 라이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보고 있을 때의 감상은 뭐 지난 레거시컵 때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그런 보여지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해 하고 있잖아요. 예민하잖아요. 보이는 거. 네. 예. 그래서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지난 대회도 그렇고 이번 대회도 그렇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쇼였다. 그 쇼가 그냥 어디 쇼하고 있네 이런 의미의 쇼가 아니라 정말 볼거리 풍부하고 볼만했다. 예. 볼만한 쇼 뭐 뮤지컬이든 뭐 공연이든 뭐 그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쇼였다라는 거를 예 그게 제 감상이었고요. 다만 그렇게 쇼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예, 그 주인공은 우리나라 대표팀들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들러리 내지는 조연인 거잖아요. 예, 스포트라이트는 대표팀에게만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쇼가 아니라 대회잖아요. 아이스하키 대회, 아이스하키 컵 대회인 건데 그 컵 대회의 주인공은 단순히 어느 한 팀의 어느 한 선수들이 아니라 모든 참가팀, 모든 참가 선수들인 거잖아요. 예, 그 개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네, 기본적인 것들, 예, 대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아이스하키와 관련된, 아이스하키 경기와 관련된 정보 내지는 기록들일 겁니다. 예, 그 외에 부가적인 게 뭐 스트리밍이든 중계든 뭐 조명을 내리치고 전광판에 뭐 화려한 영상들이 나오고 그런 거는 전부 다 부가적인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중요도의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예. 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해놓고 갖춰놓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거를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회 홈페이지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최소한의 대회 뭐 참가 선수 명단이라던가 뭐 이번 대회 운영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동점일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 이런 것들이 미리 공지가 되고 소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대회는 어떤 취지에 의해서 생겨난 대회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대회다. 참가팀은 누구누구고 참가 선수들은 이런 선수가 있고 각 팀의 주요 선수들 중에 눈에 띄는 선수들은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팀은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그리고 경기 진행됐을 때 스코어, 경기 진행되고 난 다음에 기록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사람, 가장 좋은 선방을 보였던 골리,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보여주는 것은 기록에 의한 통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는 대회를 대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레벨은 아니었다. 그냥 잘 갖춰진 잔치, 쇼였다라고 평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팬분들께서 더 싫은 소리도 하고 불평불만도 큰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이래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그게 없다라는 거는 뭐 팬분들이 착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팬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스트리밍 했을 때 시청 수는 아시아 리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거든요. 네. 대표팀 경기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네덜란드 경기나 폴란드 경기들 U20대나 레거시컵 때에 그 경기들이 해외 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고요. 네덜란드는 보니까 정말 꾸준하게 퍼다 나르고 자기네들 라인업도 소개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해 보였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회를 한다라는 게 이제 2년 차이고 그전에는 아예 없었고 하다 보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재산이고 자산이고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걸음마 떼었으면 이제 말부터 배워야죠. 말부터 배우는 단계로서 뭔가 대회로서 좀 정립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갖춰 나가길 희망하는 그런 대회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레거시컵이 2년째 이제 두 번째 대회를 끝냈고 내년에도 또 이어진다면 부디 올해 치러졌던 이번 대회와는 좀 많이 다른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의 대회를 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번에 뛴 선수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좋은 경기 보여주셨고 재밌었어요. 그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아쉬움을 저희가 오늘 토로했는데 경기는 계속 이어질 거고 대회는 또 있을 거니까 희망은 버리지 않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거시컵 2020 이렇게 오늘 총 정리를 했고요. 비하인드넷 23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번 소식은 2022 베이징 올림픽 3차 예선 리뷰입니다. 지난주에 올림픽 예선전 우리나라는 이제 치르지 않았고 최종 예선에 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최종 예선에 가기 위한 3차 예선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뭐 조편성하고 잠시 프리뷰를 해드렸었죠. 간단하게 해드렸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판으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바도 있고 전혀 예상 밖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좀 보죠. 국제전 주간이라서 그러니까 올림픽 예선 3차 있는 팀들은 3차를 했고요. 최종 예선 가 있는 팀은 이제 안 한 팀들도 있고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유로 하키 투어도 열렸습니다. 러시아 3패를 했고요. 구다쇼프 아웃 아무튼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고 오늘 좀 기분이 좋아 보이셨던 주제로 들어가 보죠. 근데 아웃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을 좀 이제 뭔가 발표를 마련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러시아는 그렇고 올림픽 3차 예선 보죠.
총 3개 조인데 한 조씩 보겠습니다. 일단 G조. G조는 슬로베니아에서 대회가 열렸고 슬로베니아, 일본,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제가 랭킹 순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4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최종 결과 슬로베니아가 3전 전승 1위 최종 예선 진출했고요. 일본이 2승 1패 슬로베니아에게 졌습니다. 2위가 일본이고 3위는 리투아니아가 1승 2패 4위는 크로아티아가 3전 전패. 랭킹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네. 아주 정직하게 나왔고요. 이거 사실 진짜 랭킹대로 딱 붙었을 때 결과가 그냥 똑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위 시대 팀이 다 이겼어요. 이번 G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일본 슬로베니아전도 이제 슬로베니아가 또 이기면서 올라가게 됐는데 확실히 뭐 공통적인 내용입니다만은 2차 예선에서 돌파한 팀들이 확실히 실력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모든 조에서 나타났었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조금 어쨌든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고 확실히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전력으로 나온 슬로베니아는 아주 강력하구나. 그리고 그 코피타르 선수의 아버지가 이번에 또 다시 슬로베니아 감독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D1A랑 다른 분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 2014년에 우리나라 D1A 할 때 이분이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이 다시 지휘봉을 잡았는데 마티즈 코피타르였던 것 같아요. 성함이. 근데 뭐 그 강력한 공격력을 여실히 과시를 하면서 또 득점을 골을 많이 내는 이런 부분, 화력을 어떻게 보면 이 세 팀이 아무데도 견디는 데가 없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지난 D1A에서 못 나왔던 티차르 그리고 뭐 우르바스 이런 선수들이 다들 잘해줬기 때문에 그 못 나왔던 세 선수 한 명이 이름이 확실하게 지금 잘 또 기억 꺼내려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세 선수가 이번에 슬로베니아의 1, 2라인에 다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D1A 때 얼마나 이제 슬로베니아의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뭐 코피타르 오면은 코피타르 1라인에 한 자리 준다고 보면은 이 선수가 다 2, 3라인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1, 2, 3라인에. 근데 그런 선수들이 3명이나 빠졌으니까 작년에 이제 슬로베니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냥 아주 화력에서 그냥 짓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슬로베니아는 예상대로 아주 손쉽게 돌파를 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본이 이번에 솔직히 저는 이를 내나?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슬로베니아전 앞서고 있다가 역전패를 했어요. 선제골을 파워플레이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거 지키기만 하면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못 지켰죠. 근데 못 지킬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후쿠지 선수도 굉장히 많은 실점을 했고 전반적으로 수비 지역에서 야나도리 이런 선수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한번 다다닥 하면서 게임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일본이 조금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좀 견실하게 힘으로 밀어붙인 리투아니아 같은 팀도 굉장히 손쉽게 제압을 했다는 거. 초반에 1피리어드 4골 바탕으로 제압했다는 거.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지난 올림픽 예선에서는 3대0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소한 느낌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 9대0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화력이 겸비가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초반에 이제 초장에 불을 붙인 능력이랑 화력이 갖춰졌다는 부분. 심지어 리투아니아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리사와 선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셨어도 확실히 어쨌든 일본 하키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잘 풀린다면은 진짜 이번엔 D1A 탈출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됐었지만은 어쨌든 슬로베니아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티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슬로베니아한테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팀이 강팀을 잡을 수 있는 그림으로 많이 흘러갔었던 경기예요. 왜냐하면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왔고 그 한 점을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는 능력 후쿠지라는 골리가 버티고 있고 근데 이 버티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슬로베니아 선수들이 판정에 불복을 하면서 언스포츠맨 라이트로 어떻게 게임 미스컨덕트도 한번 받았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말리는 그림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슬로베니아가 이겼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확실히 보면은 그 차이죠. 어떻게 보면 확실히 D1A나 월드 챔피언십을 좀 노릴 수 있는 팀은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게임이 좀 꼬이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G조의 슬로베니아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던 G조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H조 보겠습니다. H조는 카자흐스탄에서 대회가 진행이 됐었고 역시 랭킹 순으로 소개를 드리면 카자흐스탄, 폴란드,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이렇게 4개 나라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가장 의외의 결과가 나온 H조였는데 1위 폴란드가 3전 전승 최종 예선 올라가게 됐고요. 카자흐스탄이 2승 1패 폴란드에게 졌습니다. 2위로 끝난 카자흐스탄, 3위는 우크라이나 1승 2패, 4위는 네덜란드 3전 전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떨어지다니요. 이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올림픽 예선이 재밌는 거예요. 3차 예선 같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판씩 다다닥 붙는 게임에서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폴란드도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폴란드의 강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카자흐스탄 쪽에 좀 더 많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한 단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세 국가들이랑 그런 부분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최근에 어쨌든 나라 정세부터 이 팀은 불안정해요 최근에. 그러면서 좀 많이 최근에 순위가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디비전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카자흐스탄 어쨌든 폴란드에서 폴란드가 아무리 공격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야 카자흐가 지금 이대로가 나오면은 어렵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카자흐가 네덜란드전에서 나온 이제 명단을 우크라이나전 첫 경기에서 나온 명단을 봤을 때 나이젤 도지가 껴 있었습니다. 저는 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거의 이제 국가대표 은퇴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최근에는 경기에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월드 챔피언십도 그러니까 D1A 이런 데 잘 안 나왔었습니다. 나이 도지가. 근데 이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올림픽 한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라인에 도즈랑 뭐 보이드 이런 선수가 있고 2라인에는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니키타 미하일리스 그리고 스타르셴코 또 최근에 이제 그 경기력이 한껏 오른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그냥 카자흐가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카자흐스탄 나온 멤버는 정예 멤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예 오브 정예 멤버라고 네.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기를 요약을 해드리면은 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그냥 슛을 쏴서 포스트에 맞고 튕겨나왔는데 그게 폴란드 선수 앞에 떨어지면 이건 뭐 그냥 골이죠.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좀 경기가 이상하게 잘 풀리는 것도 있었고 좀 폴란드 골리가 그 머리 선수였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냥 실점을 할 위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데서 잘 막아냈는데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이 3피리어드에 굉장히 또 몰아붙였어요. 그냥 또 맹공을 몰아붙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플레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급하다 보니까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지게 되는 상황이 나왔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주전 골리로 헨리 칼손 선수 이 선수도 이제 스웨덴 국적 선수인데 기화를 한 자원이죠. 근데 칼손 선수가 지금 바리스 누르술탄에서 주전 경쟁에서 에디 파스칼 선수한테 밀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주전 이제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접전 양상으로 간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좀 카자흐스탄에게 웃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펼쳐졌고 어쨌든 단판 승부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폴란드가 잘 풀리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러면 뭐 사실은 제일 좋은 팀은 이제 이 조별 예선에서 폴란드를 맞이하는 국가들이 아주 쾌재를 부르는 딱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됐죠. 그러게요. 폴란드가 카자흐스탄 잡았는데 일본이 슬로베니아까지 잡았으면 우리나라도 조금 득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H조 혹시 그 스포츠의 그 놀라운 의외성을 또 한번 보여줬던 그죠. 재미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단판이 되면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이 이런 부분. 홈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고 폴란드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J조 보겠습니다. J조는 이번에 영국에서 대회가 열렸고 영국, 헝가리,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이렇게 4팀이 겨뤘습니다. 지난해 여기가 가장 좀 재밌을 것 같다. 좀 각축전 예상을 또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헝가리가 2승 1연장승 1위고요. 승점 8점. 영국이 2승 1패 승점 6점으로 2위. 루마니아가 1승 1연장패 1패 승점 4점으로 3위. 에스토니아가 3전 전패 승점 없었습니다. 4위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헝가리와 영국의 맞대결에서 결과가 갈린 거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헝가리가 이제 영국전 이전까지
1승 1연장패였고 영국은 2정규승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조금 더 유리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를 헝가리가 이기면은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 헝가리는 확실하게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헝가리는 핀란드 감독이 부임을 했죠. 근데 핀란드 감독 같은 그 팀 색깔이 예전 헝가리랑 완전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D1A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이 이제 일주일 전에 쓰러지는 바람에 감독 없이 이제 대회를 치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의 탄탄함이라든지 샷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합니다. 이제 이게 헝가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 겁나 강하게 걸고 이게 통해서 턴오버 만들어내면서 뭐 공세적인 운영 가져갈 수 있으면은 대량 득점 내서 이기고 이런 경기 많이 보실 수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기보다는 좀 수비 지역에서 좀 걸어 잠그는 하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리드만 딱 잡게 되면은 걸어 잠그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틀어버리는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게 부분이었는데 영국이 딱 거기에 물려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 영국도 이번에 사실 공격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전 두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공격을 잘 만들어 놓고 마무리에서 부족한 느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좀 가까스로 잔류한 어쨌든 결국 D1A 느낌의 팀이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헝가리의 좀 수비력을 뚫어내지 못하면 헝가리에서 수비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게 진짜 처음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헝가리가 지금 진출 팀들 중에서 득점도 제일 적어요. 근데 실점도 거의 4실점으로 예전 헝가리 같은 느낌이 아닌 좀 네. 이런 경기력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영국 같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좀 홈에서 좀 많이 아쉽게 됐죠. 경기력 자체는 이제 헝가리전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핀란드식으로 밀어붙이는 샷 블락이라든지 슈팅 레인을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슈팅의 선수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탄전으로 막아내는 이런 양상을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그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도 여기는 사실은 뭐 진출국이랑 진출하지 못한 팀이랑 한 계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수준차가 많이 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이변은 아니다. 그래도 헝가리가 이번에 3차 예선을 올라가게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루마니아는 굉장히 지켜봐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번에 이번 3위로 끝나긴 했는데요. 제2조에서 루마니아는 진짜 저는 3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더라도 3패까지 아니고 이제 1승 2패긴 해도 그러니까 1승 2패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승점을 이 정도까지 따낼 것이다. 그리고 뭐 헝가리나 루마니아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버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헝가리는 영국이죠. 근데 헝가리는 영국을 상대로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골리에서 버티는 힘이라든지 역습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 뭔가 좀 공격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괜찮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 대표팀으로도 루마니아전을 제대로 대비를 안 하면은 진짜 의외로 루마니아한테 물리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작년 리투아니아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예. 루마니아의 성장세에도 또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이번 또 제2조의 결과네요. 그래서 최종 예선 조편성이 나왔습니다. D조 슬로바키아에서 치러지게 될 텐데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렇게 묶였고요. 여기가 이득을 봤죠. 폴란드가 오게 되면서. 네. 2조는 라트비아에서 열릴 텐데 라트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까지 합류가 됐고 F조는 노르웨이 대회인데 노르웨이, 덴마크, 대한민국, 슬로베니아가 F조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최종 예선전 예정이 돼 있고 각 조 1위만 베이징 올림픽에 갈 수 있습니다.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9개 나라는 확정이 돼 있고 개최국 중국까지 남은 3자리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슬로베니아와 8월 말에 상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 진출 때문에 슬로바키아가 진짜 이 눈물이 나는 팀입니다. 항상 이런 느낌으로 밀리면서 최종 예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좀 번거로운 상황이 됐고 또 최종 예선 진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단기전이고 병수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슬로바키아가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성인 레벨이나 모든 레벨에서 굉장히 좀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개최국 자동 출전으로 더 고단한 길을 걷는 좀 불운의 팀이 되고 있어요. 랭킹 8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또 한 8위 이후에서 한 10위 초반까지 팀들은 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9위부터 한 뭐 12위까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나? 라고 느껴지고 정도거든요. 물론 지금 슬로바키아는 조금 더 위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가시밭길입니다. 네. 자, 각 팀들의 준비는 또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최종 예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NHL 핫앤낫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NHL은 어땠는지 NHL 핫앤낫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핫과 낫으로 구분해서 팀들이 언급이 될 테고요. 오늘 핫 두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핫팀 오프닝 때 소개를 드렸고 지금 이연섭 기자님 저지를 통해서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오늘 핫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단 저지 소개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콜로라도 애벌렌치 서드고요.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디자인이죠. 굉장히 이제 뭐 예전부터 있었던 디자인인데 1번은 이제 작년까지 뛰고 팀을 떠났던 세면 발라모프 선수입니다. 발라모프, 예. 이제 러시아 선수고요. 예. 근데 여기 어깨 이거는 뭐 무슨 국기예요? 이거? 아, 이 어깨 로고는 콜로라도 주의 깃발입니다. 아, 주에 또 깃발을 달고 그렇습니다. 뛰는군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기가 다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의 깃발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경기도 팀이면 경기도 기를 아, 이렇게 그렇죠. 걸고 뛰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오늘 콜로라도 애벌렌치 핫 메인인데요. 4연승을 거뒀고 오늘도 이겼나요? 오타와전?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5연승이 지금 눈앞에 있는 뭐 오타와기 콜로라도 때문에 애벌렌치입니다. 역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4분 남았는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이제 또 연승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네. 이제 2월 4일 버펄로전 6대1 승리, 2월 6일 오타와전 4대1 승리에 2월 8일 콜럼버스전 2대1 승리, 2월 9일 미네소타전 3대2 승리입니다. 네. 센트럴 1위, 서부 1위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인데 최근에 세인트루이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거의 좀 바짝 추격이 돼 있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 최근에 또 잘 나가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1차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비들의 공격 가담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신 선수와 단신 수비수를 좀 조합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예전부터 많이 보여주던 그런 느낌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라인, 2라인 수비진의 결과적으로는 단신 수비수 좀 공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수비수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1, 2라인에 케일 머카 선수와 사무엘 지라르 선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퍼음반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퍼음을 가졌을 때도 이제 쭉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 지역이 깊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댈러스 말씀드린 부분 뭐 헤이스카넨 선수라든지 뭐 클링벨 이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비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특화된 선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자도로프라든가 존슨 그다음에 모든 이제 수비수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신 단신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수비수도 있고 좀 수비적인 역할을 치중하는 선수들도 있다. 이언콜 선수도 있네요. 이런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수비적인 뭐 수비수라고 할지라도 공격에 가담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댈러스랑은 약간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좀 숫자에서 앞선 상황, 아웃넘버 상황을 많이 만드는 점 역시 최근에 좀 훌륭한 공격력을 보이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비수들이 공격 가담을 잘해주고 있다. 이 점이 뭐 전체적인 팀 공격에 좀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1라인뿐만 아닌 최근의 경기력을 또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콜로라도에 좋을 때 항상 언급을 드리면 1라인이 잘 풀린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1차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 맥키넌 선수 그리고 란데스코그, 란타네 요 세 선수가 구축하는 1라인인데 최근에는
2라인 선수들까지 굉장히 이제 득점에 크게 관여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더 좋은 그림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세 명의 선수는 발레린 니추시킨, 네즘 캐드리 그리고 안드레이 브라콥스키 선수 이렇게 세 선수의 조합인데 요 선수들의 조합이 좀 적소에 좀 득점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면서 1라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네요. 지난 4경기 동안 세 선수가 1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정말 팀 공격을 어떻게 보면 같이 이끄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라인의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세 선수의 좀 지속적인 활약이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 거는 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 거는 캐드리 선수가 좀 장기 부상을 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캐드리 선수 자리에 누구를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 대체 자원을 넣었을 때 이만한 케미스트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할 과제가 어쨌든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니추시킨 선수가 결과적으로 포인트를 또 기록을 하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신다면 골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1라인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이런 역할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수들이 해준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콜로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1라인 외에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또 뒷받침이 되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그런데 뭐 계속 연승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다고요? 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페널티 관리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을 힘으로 누르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어요. 이번 승리 자체가. 근데 원정 5연전 중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전력을 지닌 팀을 상대를 했을 때는 페널티가 시간이 10분 이상으로 다 급증을 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죠. 그리고 페널티 관리에 실패했던 3경기에서 모두 파워플레이골을 실점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페널티 킬링에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은 약점이 있다라고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페널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약점으로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2라인이 좀 뜨거웠던 게 사그라들고 또 1라인만 막으면 되는 경기 양상이 되면서 콜로라도가 전반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페널티가 겹치면 상대방의 파워플레이 골까지 실점을 해준다 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예, 이런 부분에서 경기에서 불안감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세인트루이스를 역전을 해내지 못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페널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콜로라도군요. 어쨌든 콜로라도가 최근 연승 다 원정 경기에서 이겼다는 점이 또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홈 5연전에 들어갑니다. 오타와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고 LA도 만나는데 워싱턴, 템파베이, 뉴욕 아일랜더스 뭐 이런 좀 강팀들도 있어요. 결과가 진정한 또 주목됩니다. 예, 시험이 시작이 되겠네요. 네, 한 주 또 지켜보겠습니다. 핫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팀 공개해 주시죠. 위니펙 제츠입니다. 위니펙 제츠 오늘 핫에 선정됐습니다. 위니펙 제츠도 오늘 전까지 3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결과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2월 4일 내슈빌전 1대2 연장패 어쨌든 승점을 땄고요. 2월 6일 세인트루이스전 4대2 승리, 2월 8일 오타와전 5대2 승리에 2월 9일 시카고전 5대2 승리 하면서 어쨌든 4경기에서 승점을 다 따냈네요. 3연승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 결과적으로 좀 1라인 집중체기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처음 1차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오랫동안 팀의 중심이었던 샤이플리 선수와 휠러 선수를 떼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위니펙이 코너, 샤이플리 라인의 1라인 조합 그리고 엘레르스, 휠러, 애플턴 이렇게 2라인을 조율을 하는데 이 라인 조율을 한 게 좀 공격 분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네요. 1라인의 세 선수가 지금 모두 5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라인의 축이 되는 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엘레르스 선수와 휠러 선수는 모두 이제 43, 49포인트로 포인트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산책이 지금 먹히는 부분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이 1, 2라인의 새로운 1, 2라인의 대응책을 어느 정도 이제 가져왔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폴 모리스 감독이 한번 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라인인 어떻게 보면 샤이플리 휠러를 다시 붙이고 라인의 선수 뭐 엘레르스 선수를 좀 축으로 하는 이런 느낌으로 좀 어떻게 보면 한번 전술적으로 꼬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분산책이 잘 통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위니펙에게 좋은 역할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샤이플리와 휠러 선수를 떨어뜨리면서 또 새로운 조율했던 부분이 일단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위니펙 제츠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상승세 요인을 꼽아볼까요? 예, 그러니까 헬러벅 선수가 분전하는 부분도 이번에 상승세 큰 요인입니다. 네. 2월 들어서 헬러벅 선수가 경기력을 되찾았다는 부분인데 지금 2월 들어서 4경기를 출장을 했는데 3실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한 차례도 없으니까 다 2실점 이하였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131세이브 8실점입니다. 4경기에서. 세이브 성공률 94.2%로 예전에 뭐 배지나 후보에 올랐던 그 경기력이 그대로 지금 2월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 사실 헬러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버플린 선수도 이탈을 했고 트라우바 선수도 레인저스로 이적을 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주요 수비진이 이탈하면서 자연적으로 좀 위니펙의 골리진에 걸리는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러벅이 지금 잘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세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헬러벅 선수가 이런 경기력을 뭐 수비진이 있든 없든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앞으로 플레이오프 싸움이라든가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이고 지금 센트럴 디비전 순위 싸움에서도 뭐 해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게 되는 위니펙이 되는 거죠. 네. 2월 들어서 헬러벅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말에 위니펙이 5연패에 빠졌었던 팀인데 2월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세인트루이스와의 2경기를 다 이겼다는 점 또 반등의 또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위니펙 제치의 이 반등 분위기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핫 두 팀을 먼저 봤고요. 이제 낫 두 팀 보겠습니다. 낫 첫 번째 팀 어딘가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계속 연패 빠져 있는데요.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2월 4일 콜럼버스전 0대1 연장패, 2월 6일 베이거스전 2대7 패배, 2월 8일 피츠버그전 2대3 패배, 2월 10일 필라델피아전 1대4 패배, 그리고 오늘은 이겼더라고요. 뉴저지전은 이겼군요. 5대3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사실 근데 플로리다가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이게 또 갑자기 안 좋아지네요. 확실히 올해 팬서스 같은 경우에 좀 확실히 기복이 강합니다. 공격이 잘 풀릴 때는 진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 부분은 올스타전 들어오기 전에 6연승이 뒷받침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2월 들어오면서 1승 5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6연승에서 벌어뒀던 승점을 다 갉아먹는 이런 그림이 되고 말았고 플로리다가 올 시즌 3연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지금까지 4번입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패가 굉장히 길어지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통째로 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올해 팬서스가 기복이 좀 심한 팀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플로리다가 지난주에 토론토와의 맞대결에서 이기면서 뭔가 그 애틀랜틱 3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다른 팀에게 계속 지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플로리다의 문제점 한번 짚어주실까요? 수비 지역의 실책이 진짜 지금 최근 그 낮에 뽑힌 그 이 경기들에선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팀 득점이 이제 팀 득점이 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공격을 만들어낸 장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슛잭 같은 부분이 좀 포스트에 맞거나 아니면 좀 상대방이 소선방으로 들어갈 걸 막아주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차단이 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공격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제 저득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뭐 뉴저지는 5골을 넣은 걸 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수비진에서 실수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최종 라인을 책임지는 최후방 수비수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파워플레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는 뭐 퍽을 최종적인 수비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에 서 있는 수비수에게 퍽이 갔는데 그 간수를 잘못하면서 역습 찬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최후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지역에서 최후방에 있는 수비수라면 결과적으로 골텐더와 가장 가까운 수비수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선수들이 퍽이 어디 가는지 향방을 잃으면서 상대방이 뭐 득점을 마무리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최종 라인에 책임지는 수비진의 실수가 많다라는 부분에서 실점이 나온 장면이 두드러졌고 보브롭스키 선수가 이제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이 선수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플로리다 와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보브롭스키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하긴 했는데 지분이 100% 보브롭스키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기복이 심한 꼴리를 좀 좋은
기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수비적인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로리다가 장기적으로 지금 3위 싸움은 물론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바라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네, 보브롭스키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수비에서의 분발이 필요해 보이는 플로리다 팬서스군요. 예, 뭐 수비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실수를 했는데 보브롭스키 선수까지 뭐 실수 한두 개 해버리면 이거 경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플로리다 팬서스에 이어서 두 번째 낮 팀을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LA 킹스입니다. 또 낮에 들어온 LA 킹스인데 최근 5연패입니다. 최근 11경기에서 1승 10패. 압도적인 서부 최하위가 계속되고 있는 LA 킹스인데요. 디트로이트랑 이제 거의 뭐 비슷한 느낌으로 안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월 네. 6일 아일랜더스전 3대5 패배, 2월 8일 뉴저지전 0대3 패배에 2월 9일 레인저스전 1대4 패배를 했습니다. 2월 들어서도 뭐 계속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2월 들어서 지금 다 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 네. 5경기에서 애너하임 뉴저지 레인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 졌어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뭐 레인저스야 뭐 그래도 뭐 파라린도 있고 뭐 트러버도 있고 전력이 좀 좋아지지 않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너하임 뉴저지한테 진 거는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아프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 시즌을 치르다 보면 뭐 계속 안 좋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반등도 하고 잠깐 뭐 좋았던 뭐 시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올 시즌 LA 킹스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시종일관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진짜 시종일관 안 좋고요. 디트로이트도 이제 시종일관 안 좋았지만 거의 진짜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팬서스가 이제 뭐 기복이 심하다 이랬는데 LA랑 비교하면은 거의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LA가 시즌 시작부터 3연패 4번 지금까지 4연패 2번, 5연패 2번입니다. 이런 4번. 이런 성적으로 지금 이런 경기력으로 성적이 나오는 게 더 이상하죠. 네. 일단 연패가 너무 많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달을 보낸 게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바짝 이제 팍 올라오는 그런 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버펄로라든가 이런 팀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LA는. 네. 참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LA 킹스가 낮에 올라온 게 처음은 아닌데 또 좀 LA 킹스의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짚어주시나요? 오늘은 뭐 이때까지의 좀 전반적인 느낌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세대 교체 특히 수비진이 잘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팀의 수비진을 이끌어 나갈 제목이다라고 여겨졌던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다우디, 보이노프, 머진, 마르티네즈 요 4선수예요. 예. 물론 LA가 이제 좀 베테랑 선수도 당시는 많이 기용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컵 우승할 때 뭐 로빈 레기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꼭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테랑 선수들이고 당시에 이제 앞으로 팀을 뭐 탑4를 책임질 4선수면 요 4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른 시점에 깨져버렸어요. 보이노프 선수가 14년, 15년의 DV 때문에 뭐 NHL 징계 먹고 이랬으면서 보이노프는 사고로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머진 선수 뭐 나머지는 쭉 가고 있었지만 머진 선수 작년에 트레이드로 나갔죠. 이제 토론토로 이적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르티네즈 선수가 이적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 이동이 이적이 될 거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마르티네즈 선수는 최근 2시즌 동안 큰 부상이 겹치면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수비진에서 좀 구멍이 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빠진 선수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 자리를 좀 젊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로 잘 채워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뭐 좀 젊은 수비진이라고 하면은 워커, 로이, 허턴, 맥더미드, 라이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전혀 좀 뭐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없기 때문에 쓴다 이런 느낌까지도 저는 받거든요. 지금 LA가 확실히 수비진의 세대 교체가 아무래도 이 탑4를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졌는데 그 이제 백업 플랜이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저는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수비진 어떤 구축의 부분에서 세대 교체가 잘 되지 않았다.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A 킹스 하면 또 감독이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감독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팀이죠. 근데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별로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이후에도 좀 색깔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어떻게 보면 좀 세대 교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LA가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갈 당시에는 체커형 선수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시즌에도 17, 18 시즌 어떻게 보면 LA 전성기에 진짜 완전 끝물의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이때도 수비력 하나만큼 진짜 리그 최상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부분은 수비력은 수비력대로 부진한데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는, 공격 안 되는 건 그대로인데 수비도 부진한, 이런 뭐 사실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근데 공격 지역에서 이 부분에 좀 문제점을 찾아보면은 LA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체커형 유형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클리퍼드 선수를 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이어펄로, 브라운, 루이스, 와그너, 클리퍼드까지. 클리퍼드 선수는 얼마 전에 나갔으니까 지금 시점에는 포함을 해주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체커형 공격수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아이어펄로 선수 제외하면은 경기력이 좋은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러면서 예전에 그런 느낌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LA에 합류한 이후에 뭐 두 번 우승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제프 카터 선수라든가 팀 앞으로의 팀 공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드리안 캠페, 이런 선수들도 올해 다 부진합니다. 이런 느낌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카터 선수도 예전에도 공격이 뛰어나고 득점도 많이 올리긴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거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선수들,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선수들이 수급에는 실패를 했고, 그런데 예전에 기용을 하던 선수들은 노쇠화 플러스 전반적인 팀 컬러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맥클렐런 감독이 올해 이제 부임을 하고 조금 자기 느낌에 맞는 선수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 이번 오프 시즌이라든지 뭐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자신에 맞는 색깔을 딱 로스터를 구축했을 때를 봐야 되는데 LA가 그때까지 기다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감독 문제만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좀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지금 네. LA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최근에는 퍼군반이라든지 빠르게 공격을 이제 전개하고 역습 스피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LA의 공격 이제 전반적인 공수 양면에서 다 봐도 그런 최근의 트렌드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선수진이고, 사실 맥클레런 감독은 그런 식으로 공격 전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감독이고 세너제이에서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로스터로는 그런 부분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뭔가 새 판을 짜야 될 것 같은 LA 킹스인 것 같은데, 올 시즌 성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어떤 선수 영입이라든지 뭐 이동이라든지 또 시즌 끝난 후에 LA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올해까지 시원하게 네. 탱킹을 가고 이제 좀 지명권을 지명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LA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적을 선택을 했긴, 그리고 올해도 뭐 마르티네즈라든지 뭐 토폴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 생각을 한다면은 시원하게 올해까지 참은 이후에 유망주 풀 확보하고, 그리고 셀러리 캡도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판을 다시 짜는 이런 그림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NHL 핫앤낫 이렇게 해서 총 4팀 오늘 살펴봤습니다. 시즌 막바지로 가고 있는 NHL, 다음 주에 또 어떤 팀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32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요일에 녹음을 했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데미언 킬러웰저 살린 3연전 끝난 후에 일정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안내된 거 보니까 전국 동계체육대회 일정이 발표됐더라고요. 대학부와 실업부가 2월 18일과 19일 이렇게 일정이 나왔던데, 실업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팀밖에 없으니까 데미언 킬러웰저와 안양한라의 그러네요. 결승전으로 바로 진행이 되겠고, 대학부는 광운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 역시 결승전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는 어디 갔습니까?
일단 동계체전은 지역 선발로 해서 네.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한양대하고 경희대는 이전에 이제 선발전을 거쳤고요. 네. 거기서 승리했던 경희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역이 겹친다 일단. 경희대가 네. 대표다. 네, 네. 그렇고 연고대는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나올까요? 네, 그러네요. 그냥 몇 팀 없는데 그냥 다 하면 좋은데. 한번 해도 괜찮지 네.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최소한 뭐 지역 거쳤으니까 준결승부터는 할 수 있는데 한 경기밖에 또 열리지 근데 않는다는 점. 뭐 전국체전은 결과적으로 뭐 도나 시별로 어떻게 보면 크게 따지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좀 형평성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좋게 가면은 근데 다 서울권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달이 결과적으로 소속이 그렇죠. 경희대 한양대는 경기 소속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는 인천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송도가 체육과가 있으니. 송도에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서울은 이제 고려대하고 강원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 두 팀까지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안 나오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가진 핑계가 있겠죠? 네. 안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팀은 못하는 팀이다. 1년에 대회도 몇 개가 없는데 이런 식이다라고 안 하는 나오는 팀은 부분은 못하는 팀이고 어떻게 보면 시즌을 마무리하는 대회인 건데 그렇죠. 네. 3월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다 그러면은 2월은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대회인 건데 안 나오는 거면은 그 팀들은 그냥 못하는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광운대 경희대가 제일 잘하는 대학 팀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운대 애교심을 담아서 네, 아이씨 안 나와. 아쉬운 뭐 불만 있으면 나와야죠. 네. 자기네들이 제일 잘한다라고 하면 나와야죠. 이것도 매년 달라지지 않는 지금 포맷인데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도. 네. 강릉악기센터에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훨씬 더 많은 팀들이 나와서 훨씬 더 많은 경기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강릉에서의 경기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직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32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